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성문을 썼는데요.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기자회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이 국정 쇄신의 구체적인 해법은 없었습니다. 홍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변화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2년 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민생에서 부족했다고 반성했습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며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소통을 더 하라는 것이라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어 회초리를 맞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용서를 구하기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하며 이 발언에 다 포함돼 있고 모든 것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통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정 기조엔 변화가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의료개혁 역시 의대 2,000명 증원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기조 속에 합리적인 의료계 의견에는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는데요. 김단비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그럼 대통령은 달라지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국정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 기조나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면서 단순한 사건, 선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역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기존 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총선 참패 후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기대했던 의료계는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총선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 병원을 떠나는 걸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총선 이후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목표 달성에 집중하려는 정부 기조 속에 뚜렷한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 의료계와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 달라졌느냐, 앞으로 달라질 거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오늘 회초리 비유가 눈에 띄더군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를 어머니에게 맞는 회초리에 비유했습니다. 회초리를 맞으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성한다면 이 사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고요. 회초리를 맞을 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손을 빌며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 제대로 반성하고 바뀌겠다는 의지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국민이 회초리를 든 거다라고는 일단 진단을 했어요. 네. 그럼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지금 회초리를 들었다고 보는 겁니까? 오늘 국무회의 발언에서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는데 먼저 좀 들어보시죠.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세심 또는 세밀하지 못했다, 충분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물가, 탈원전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이 큰 방향만 생각하다 정작 서민과 소상공인 민생 돌보는데 소홀했다고 반성한 겁니다.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은 틀리지 않았지만 추진 과정에서의 부족함을 인정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좀 두루뭉실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지 하나씩 살펴보죠. 네. 정책 부분에 있어서 뭐가 좀 달라집니까? 윤석열 정부 이 개혁 작업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 역시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일 겁니다. 2,000명 증원이 의사 단체와의 충돌 지점인데 그 숫자가 일단 당장 바뀔 가능성 낮습니다. 야당은 서민들에게 돈을 풀자고 제안하지만 건전재정 기조 역시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기조는 달라질 게 없고요. 대신 날 것 그대로의 민심을 듣기 위해서 민정수석실 부활 같은 것들을 좀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자,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뀔 게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지적이 대상이 국회와의 관계, 협치 부분인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달라질까요? 이 제1야당인 민주당과의 관계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바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여부일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좀 물어봤는데 대통령 관계자는 누구를 만날지 모두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와의 만남에 부정적 자세를 보여왔었는데 가능성을 열어둔 첫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다만 여당 지도체제 정비가 필요한 만큼 이 만남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걸릴 것이란 말도 좀 덧붙였습니다. 만나게 되더라도 이 대표가 원하는 이 양자 회동보다는 여야 대표와의 만남 형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만나겠다라는 직접 표현을 하지 않았군요. 그러면요, 또 하나 이제 관심거리가 이 소통 부분인데 네. 대국민 대언론 소통을 시작할 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달라집니까? 이 대국민 소통 방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 꼽자면 역시 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기자회견일 겁니다. 역시 답은 세모가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자회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담화나 국무회의 모두 발언 같은 이 일방적인 전달만 있었던 게 사실이죠. 마침 다음 달 10일이 되면 대통령 취임 2주년입니다. 오늘 소통을 강조한 만큼 기자회견 개최나 아니면 출근길 문답도 포함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급한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다양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 뭐가 달라졌냐? 결국 동그라미는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네. 자, 게다가 오늘 대통령이 생중계에서 발언한 것과 대통령실이 나중에 설명해 주는 것도 좀 온도차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맞습니다. 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는 오전에 있었고 오후에 대통령실 참모가 내려와서 오늘 있었던 대통령의 여러 비공개 발언들을 소개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과 비공개 참모진 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에 온도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생중계 때 부족했다라는 대통령의 표현은 비공개 자리에서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표현으로 한층 자세가 낮아졌고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도 비공개 자리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매서운 평가라며 더 엄숙해졌습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은 생중계 때 직접 했어야지 왜 비공개 참모진과 자리에서 한 뒤 참모들에게 대신 전하게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입장을 냈어요. 네. 여야 반응 어떻습니까? 여당은
민생을 강조한 건 환영하면서 집권 여당으로 국민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불통식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이었다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게 총선 민심이었는데 한마디 말이 없었다며 영수회담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네,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 전 장관에게 제안한 자리는 비서실장이 아닌 정무수석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 제안을 거절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정무수석의 급을 올려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당분간 현 비서실장을 유임하는 안도 거론됩니다.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통령 정무수석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전 장관은 장관급인 대통령 비서실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어 왔는데 예상을 깨고 국회를 상대하는 자리인 정무수석을 제안한 겁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원 전 장관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저런 정책을 좀 받겠다. 대통령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위해 정무수석의 급을 중량감 있는 거물급 정치인으로 올리고 싶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지만 쇄신의 의지가 담긴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인선이 늦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이관섭 비서실장을 당분간 유임하는 안도 거론됩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비서실장 물색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의를 밝힌 수석 비서관급 인사들부터 우선 교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당선인들이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야당과의 협치, 당정 간 소통을 하겠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결의문을 냈는데요.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에도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대위 구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왼쪽 가슴에 붉은 명찰을 단 국민의힘 총선 당선자들이 서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축하의 기쁨도 잠시, 행사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총선 참패의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은 첫 당선자 총회에서 국민과 민심을 강조했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심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국민의 기준으로 당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감한 변화와 혁신, 당정 간 소통, 여야 협치 등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의 합당도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가량 진행된 논의에서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결론 짓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실무형 비대위를 꾸려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열자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비대위원장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원내대표께서 지금까지 연속선상에서 모든 그런 과정도 다 아시니까 이 일을 맡아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우리가 변화하고 반성하고 사죄, 자성의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해요. 윤재혁 원내대표는 내일 당 상임 고문들과 금요일에는 낙선자들과 만나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이 여당의 참패 속에서도 험지인 서울 도봉에서 살아온 30대 김재석 국민의힘 당선인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여당이 나갈 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축하를 드리지만 일단 여당은 참패를 했습니다. 오늘 당선인들이 처음 모였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저희 정부의 방향성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긴장 관계나 견제를 하지 못했던 여당의 총체적인 책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가지 문제만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크게 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총체적인 어떤 잘못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 크게 회초리를 맞았다고 한다 그러면 전반적인 국정기조, 여당의 방향성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대통령 책임이 큽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 큽니까? 뭐 산술적으로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은 뭐 굳이 따지면 한 7대3 두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이 한 7, 그다음에 네. 여당이 한 3 정도를 두고 싶은데 네.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실이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조금 맞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적절하게 또 견제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진 못했던 것 같아서 네. 여당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대통령 책임이 7이라고 했는데 오늘 대통령이 총선 후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똑같이 국민에게 회초리를 맞았다고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메시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저희 어떤 방향성의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가 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변화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력은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정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때린 회초리의 강도에 비해서는 네. 반성문이 조금 약하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어떤 진단은 잘했지만은 어떻게 바꿔내겠다. 뭐 대표적으로는 야당 대표와는 어떤 식으로 만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들까지 국민들께 제시했던 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방향성은 충분히 저희가 존중하고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성들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이제 만남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네. 야당 대표 만나는 거 빨리 하는 것이 빨리 해야 좋다고 된다. 봅니다. 뭐 정책의 방향성들을 바꾸는 거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네. 예를 들면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서도 의협과 또 다른 기관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만은 야당 대표는 금방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변화의 기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결국 야당 대표와의 만남.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우리 국정이 이렇게 바뀌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야당 대표를 만나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여당 지도부가 좀 꾸려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만나는 게 낫지 않냐 오늘 이런 입장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빨리 만나는 게 낫다. 네, 왜냐하면 네. 여당 지도부가 지금 상당 부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진행될 것이고 네. 당분간은 비대위로서 차기 전당대회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어쩌면 좀 시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야당 입장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이겼다라는 승기를 잡기 위해서 네. 앞으로도 무리한 요구들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이 좀 무리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야당 쪽에서도 요구하는 바를 대통령이 일정 부분 수용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지금까지 교착 상태에 있었던 전국을 조금 더 느슨하게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관심 받는 거 두 가지 특검이 있어요. 최상병 특검이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여당이 좀 전향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 있다면 바로바로 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네. 저는 그러나 특검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먼저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지금 뭐 소취해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통신 기록 같은 것들이 1년밖에 보관을 못하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대통령령으로 그 통신 기록을 조금 더 길게 보관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들까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특검법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여야가 공히 토론을 하면서 뭐 특별 검사를 추천하는 문제나 그다음 수사 대상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도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특검 자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하되 시간을 갖고 그 독소 조항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빼는 과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당내에서 대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전당대회 출마하십니까? 뭐 저를 대표로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네. 뭐 인정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네. 저도 역할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소임을 다할 생각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더 배울 것이 많아서 당대표라는 자리는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좀 과분한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도 출마 안 합니까? 고민해 좀 더 보겠습니다. 고민해 볼까요? 네. 자, 듣고 싶은 얘기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모시고 얘기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섭 당선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검찰청에서 회유를 당했다는 증언에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0% 이전 부지사 증언이 확실해 보인다며
CCTV를 확인하면 간단한 문제라고 영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감찰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공태현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함께 그게 실제 가능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자기 재판이 아니라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관련이었습니다. CCTV 출정 기록, 또 소환된 기록, 담당 교도관들의 진술 확인하면 간단하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를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박용철 부회장 이렇게 3명이 검사실 앞 창고로 적힌 회의실에서 술판을 벌이고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에 회덮밥에 술까지 반입을 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검찰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황당한 상식 밖의 허위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검찰청 내 술반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겁니다. 내부 감찰 계획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단서가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일방 주장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쌍방울 측도 음식을 들여보낸 적 없다며 이 전 부지사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손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까지 마셨다고 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13층 창고라는 공간이었다. 네. 그런 공간이 있긴 해요. 네, 이 전 부지사가 연어회와 함께 하얀 종이컵에 따라서 소주를 마셨다고 한 곳이죠. 이 자리에는 김성태 전 회장과 박용철 전 부회장 등이 있었다고 하고요. 저희가 오늘 수원지검 검찰청에 가보니 그런 방이 실제 있었습니다. 13층 복도 끝에서 두 번째 방이 1313호로 당시 대북송금 수사검사 방이 있었고요. 바로 맞은편이 1315호인데 진짜 창고라고 문패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엔 창고처럼 쓰다가 참고인이나 불구속 피의자가 조사받으러 오면 잠시 대기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전 부지사나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구속 피고인은 검찰청 내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이 방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은 채널A에 이 전 부지사가 창고에서 대기한 적은 있었지만 교도관이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요. 어쨌든 그 방은 있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무슨 이제 술을 마셨다는 걸 증명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검찰청에서 이거 술과 함께 파티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관계자들이 술과 음식을 공수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이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회에 회덮밥, 소주까지 공수해왔다는 겁니다. 일단 검찰은 술반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청사 1층 출입구에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 외부 음식을 먹으려면 교도관 허락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부 음식물을 먹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담당 교도관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럼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확인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수원지검에서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긴 했습니다. 당장 조사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과 김성태 전 회장, 박용철 전 부회장에게 물어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교정본부 측도 교도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정 기록도 확인해봐야 할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이 같은 날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또 이 대표가 CCTV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 CCTV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거기에. 네, CCTV가 가장 확실한 물증이긴 합니다. 다행히 13층 복도 끝 이 창고 바로 앞에 CCTV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 3명이 다 함께 이 방에 들어갔거나 음식이나 술이 반입됐다면 포착될 수가 있는 거죠. 창고 안에는 CCTV가 없었고요. 문제는 CCTV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CCTV 보존 기한은 길어야 3개월인데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시기는 작년 여름이라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양측 모두 물증은 없고 주장만 남는 상황으로 공방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손인혜 기자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내주면 안 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줄줄이 예고한 특검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양보할 수 없다는 건데 이 여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중 하나는 양보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여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이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이재명 대표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지도부는 21대 국회처럼 식물 국회로 만들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발목 잡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려해서 우리 민주당도 아마 22대에서 양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저 개인적인 소견을. 국회 법사위는 본회의 표결 전 모든 법안들이 거쳐가야 하는 상황 상임위로 불립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견제의 측면에서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 게 관행이었지만 4년 전 180석을 얻었던 민주당이 둘 다 맡으면서 관례가 깨졌다가 후반기 국민의힘에게 넘겨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관인 사법기관 관련 입법과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총선 때 일명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각종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통상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다음 달 선출될 여야 새 지도부에서 협상하는데요. 벌써부터 시작된 법사위원장 기싸움에 22대 국회 개원이 또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성호, 박지원 당선인인데요. 뭘 한 번 더 한다는 걸까요? 네, 바로 당대표입니다. 민주당 4개월 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친명계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 통합이라든가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 확실하는 의미에 있어서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쁜 카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만약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신다 하면은 당연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연임이 가능한가 보죠. 잘 사례를 못 본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민주당 당원 당규에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 시절 연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총선 대승 거둔 만큼 이 친명계에선 이 대표의 김대중급 리더십을 계속해서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네, 이 대표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당대표는 3D 중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요. 당내에서는 이 대표를 위해서도 안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다른 분에게 대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진짜 요즘 계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네, 홍 시장 그야말로 SNS에서 폭주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한 위원장을 겨냥해 무슨 차기 경쟁자 운운인가,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면서 원색 비난했습니다. 이 글은 30분 만에 삭제했는데요. 오늘 수위를 다소 낮춰 가야 할 사람들은 미련 없이 보내고 남은 사람들만이라도 뭉쳐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 시장은 왜 이러는 거예요? 네, 홍 시장 한 전 비대위원장의 취임 때부터 반대를 해왔는데요. 홍 시장 측은 당 위기 때마다 외부 인사를 데려오고 실패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본심은 차기 대권 경쟁자를 이참에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차기에 대한 어떤 고려성 그리고 경쟁자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참에 아주 다시는 재기 불가능하게 밟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치하면은 이건 뭐 큰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홍
홍 시장, 오늘 갑자기 송영길 대표 풀어주고 불구속 수사하는 게 전국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도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또 왜 송 전 대표는 풀어주자고 하는 거예요? 네, 홍 시장이 직접 팬사이트에 이유를 밝혔는데요. 조국 대표도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며 정당 가리지 않고 해야 하는 바른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야 협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겁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인데요. 국내선 비즈니스 금지 무슨 얘기일까요? 조국 혁신당이 오늘 당선자 워크숍에서 몇 가지 다짐을 내놨는데요. 여기엔 회기 중엔 국내선 비즈니스에 탑승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비즈니스석이 또 의원 특권 중 하나라 이런 지적도 있어 왔는데 이게 왜 또 공방이 되는 겁니까? 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곧바로 저격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 2일 조국 대표의 제주행 비즈니스석 탑승 기록을 공개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선 비즈니스석을 조 대표가 탔다는 건데 조 대표 측도 뭐 할 말이 있겠죠? 네, 조용호 당대표 비서실장의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사진은 3월 23일인데요. 조국 대표가 제주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줄 선 모습 보면 이코노미석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조 대표가 이코노미석에 타고 있는 모습도 공개했는데요. 평소 이코노미석을 타지만 김웅 의원이 지적한 4월 2일에는 표가 없어서 비즈니스석을 탔다고 반박한 겁니다. 네, 뭐 규정상으로는 국회의원은 국내외 모두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는 걸로 나와 있긴 하죠. 네, 이것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제선 비즈니스석 금지는 포함되지 않아 진짜 특권 내려놓기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의견도 오가는 걸 보면 국민들은 의원들이 특권을 더 내려놓길 바라는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재반격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영리한 대응을 강조하고 전시 내각은 전쟁 없이 이란에 고통을 주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배정현 기자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 알아봅니다. 이란 공습에 따른 반격을 준비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영리한 대응을 강조했다고 이스라엘 공영 매체가 전했습니다. כל מה שנחוץ על מנת להגן על מדינת ישראל, ואנחנו נעשה את זה בעיתוי ובזמן שאנחנו נבחר. 반격의 시기와 범위를 미국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전략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Strategic will be decision of Israel government, and then it will be carried out. 실제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이틀째 긴급 회의를 열고 보복 방식을 논의했는데 영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이란의 고통스러운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란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발점이 된 이란 영사관 폭격이 정당한 공격이었다는 첫 공식 성명도 냈고 군 참모총장은 이란에 공습당한 공군기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반격의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שיגור הזה של כל כך הרבה טילים, טילי שיוט, כטב"מים לשטח מדינת ישראל יענה בתגובה. 확전을 원치 않는다던 이란도 재보복을 예고했습니다. دست از پا خطا بکنه این بار پاسخ ایران همانطوری که نیروهای مسلح اعلام کردن حداقل نخواهد بود بلکه فوری و شدید خواهد بود. 상호 보복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 수장들은 확전 자제를 양측에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어제 주한 이스라엘 대사 인터뷰 말미에 이란 대사 인터뷰를 예고해드렸는데 오늘 이란 측 사정으로 미뤄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원달러 환율이 중동 지역 불안감이 커지면서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당국이 구두 개입까지 나섰는데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한 중동 정세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화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경제가 시장의 예상보다 탄탄해가지고요. 소매 판매가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가 사실 오늘 구두 개입까지 나섰잖아요. 예. 그만큼 정말 걱정할 만한 수준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부가 구두 개입에 나선 이유는 오늘 하루 원달러 환율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구두 개입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순대외 채권국이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도 채권 시장에서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라든지 국부펀드 같이 장기 투자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요 교수님, 환율이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오를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예. 당분간 달러 강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환율은 1,420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420원 예, 선이요? 1,420원은 예. 2022년에 사실 1,420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달러 강세 현상은 중동 정세가 불안하고요. 미국 경제만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적으로 달러가 강해질 것이고요. 또 6월 달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이미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이 1,420원까지 좀 강세 현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르다 보면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특히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제 물가 상승입니다.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원자재의 국내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유입니다. 원유는 달러화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요. 달러화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원유의 국내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은 석유 제품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소비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은 물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이 진도항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사고 해역에 도착한 경비함. 세월호 침몰 지점을 알리는 노란 부표가 덩그러니 떠 있습니다.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소중한 자식을 떠나보낸 바다를 다시 찾은 유가족들. 국화꽃을 띄우며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이제 올해 28이 됐잖아요. 28이 됐는데 지금 있으면 장가는 갔을라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수습된 희생자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던 팽목항. 10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진도항으로 항구 이름도 바뀌었고 추모 물품이 놓였던 등대길은 빛바랜 노란 리본만 나부낍니다. 감정적으로 조금 흐릿해졌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 자리에 오고 나니까 10년 전의 일이 다시 한번 조금 회상이 되고요. 기억에 남네요. 세월호는 녹슬다 못해 선체가 구겨진 종잇장처럼 휘었습니다. 선체에 적힌 세월이란 글자만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오후 4시 16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안산시 일대엔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기억식엔 단원고 희생자 250명 이름을 한 명씩 부르고 시민 4,16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 추모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한테 내가 단단한 땅을 밟고선 어른이 되어주고 싶은데 내가 그 단단한 땅을 경험해보지 못해서일까? 이 밖에 전국 각지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진행됐고 온라인 기억관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추모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10주기를 추모하며 모두가 염원하는 건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여객선이 지금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는지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인천과 통영, 충천 세 군데 선착장을 찾아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오늘 낮 춘천 소양강 선착장. 유람선이 도착하고 승객들이 하나둘 선상에 오르지만 아무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써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내지 않아도 손쉽게 승선권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별다른 절차는 없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5년부터 탑승객의 신분을 매표와 승선 단계에서 2차례 확인하는 전산 발권이 의무화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해양 선박은 어떨까? 오늘 오후 인천항에서 출발한 한 연안 여객선. 비상 탈출구로 가는 길목 곳곳엔 승객들이 가져온 짐들이 쌓여 있고 비상 탈출용 망치는 케이블 타이로 고정돼 꺼내기 힘듭니다. 선상에서 도난 방지나 그런 것을 위해서 그냥 고정용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끊어지는 것으로 제가. 하지만 신분증 확인은 매표와 승선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했고 구명조끼와 비상 손전등 등 안전장비가 곳곳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통영발 또 다른 여객선은 비상구 앞 공간도 적재물 없이 확보돼 있는 등 대부분의 안전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선박 사고 4천여 건 가운데 관리 소홀과 정비 불량, 운항 부주의 등 인재로 분류되는 사고는 70%가 넘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304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점검, 또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네,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고장나서 경찰의 도움을 받은 운전자. 경찰에게 감사 인사는커녕 어서 철수하라고 재촉합니다. 6억 원대 사기 혐의로 7년 동안 도망 다닌 수배자였던 겁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 왕복 10차선 도로. 도로 한가운데서 길을 통제하는 순찰차와 경찰관들. 순찰차 앞엔 한 승용차 운전자가 손으로 차를 밀며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길 한가운데 차량이 고장나 멈춰섰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해 도운 겁니다. 차량을 안전한 곳에 옮기고 급한 상황이 마무리되자 운전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초조한 듯 이리저리 손짓하며 경찰에게 무언가 말합니다. 저 견인차는 이미 불렀으니까 이제 경찰관 도움 필요 없다, 가셔도 된다, 화장실 자기가 급하다 이런 얘기를. 수상한 생각에 신분증을 요구해 신원조회에 나섭니다. 남성은 그 모습을 안절부절 이리저리 서성이며 지켜봅니다. 그리고 경찰이 동료에게 귓속말합니다. 저희 조회기를 보면은 바로 수배자라고 뜨면은 그 진동이 울리거든요. 그 운전면허증 주고 나서 조회를 했는데 진동이 된 것을 확인하고 6억 원대 사기 범죄로 무려 7년 동안 도망 다닌 수배자였던 겁니다. 남성은 수배 사실을 모른다며 발뺌했지만 경찰은 담당인 서울중앙지검에 남성을 인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취객, 택시기사가 붙잡자 마구 폭행합니다. 이 남성을 제압한 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였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택시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도로변에 멈춥니다. 택시에서 내린 남성을 택시기사가 서둘러 쫓아갑니다. 달아나던 남성은 택시기사를 쓰러뜨린 뒤 뒤에서 목을 조르고 택시기사는 금세 온몸이 축 처집니다. 이를 지켜보던 학생이 편의점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A씨. 밖으로 나와 112에 신고한 뒤 남성에게 달려들어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달려가서 떼어내고 제가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여학생분한테 경찰 불러달라고 제가 말을 했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연행할 때까지 A씨는 남성을 붙들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30대 B씨.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탔고 요금 12,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60대 택시기사는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A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신상 공개를 끝내 사양했습니다.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연한 일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마을버스가 차량 넉 대와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였는데요. 경찰은 버스에 결함은 없는지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내리막길.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마을버스 한 대가 질주해 내려옵니다. 속도를 주체하지 못한 채 덜컹거리며 달려갑니다. 잠시 뒤 버스는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넉 대를 들이받고 맞은편 건물과 충돌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문이 안 열려서 소방차가 와서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열려서 나오셨거든요. 다리를 저으셨고. 어제 낮 12시 반쯤 승객 9명을 태운 마을버스가 사중 추돌 사고를 내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량 진입을 막는 쐐기둥도 뽑혀나갔습니다. 버스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핸들과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버스 수입사는 운전 미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도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던 중국산 전기버스와 같은 모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버스에 사고가 잇따르자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버스가 국내 판매량이 많고 지난해 사고가 여러 번 난 만큼 우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됐는지 조사하는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올해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인지 차량 문제인지 따져보기 위해 사고가 난 버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이혼 소송 2심의 마지막 변론에 모두 출석했습니다. 판결 선고는 다음 달 30일로 정해졌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10분 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먼저 도착하고 5분 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들어갑니다. 오늘 재판에선 두 사람 이혼 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양측 각각 30분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고 당사자 각자 5분씩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1심에서 패배한 노 관장이 SK 주식 대신 현금 2조 원을 재산 분할로 요구하면서 최 회장도 1심 때보다 적극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에게 위자료는 1억 원, 재산 분할은 현금 665억 원만 인정한 바 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론에서 어떤 부분 조명하셨나요? 같은 곳으로 법정에 들어왔던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출구를 통해 법원을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두 사람 이혼 소송의 결론을 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의 집 한 채를 팔면 서울 다른 곳 아파트는 두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달 35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4년이 갓 넘은 노원구의 아파트입니다. 같은 달 같은 면적이 9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서초구 아파트가 3배 넘게 비쌉니다. 올 들어 강남과 서초, 송파구, 이른바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 아파트 가격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강남 3구와 서울 그 외 지역의 3.3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차이는 2022년 3,178만 원으로 좁혀졌다가 올해 3월 3,372만 원까지 다시 벌어졌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그 밖의 지역보다 2배 비싼 겁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간 3.3제곱미터당 아파트 매매 가격도 2015년 1.8배에서 올해 2.3배로 확대됐습니다. 대세 상승기엔 집값이 동반 상승하지만 시장 침체기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시장 침체기에 수요자의 자산 선택이 좀 대기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더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교육 여건과 교통 인프라가 타 지역보다 잘 갖춰진 서울 강남 3구의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열대어 구피가 사시사철 살고 있는 하천이 있다.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다시 찾은 구피천엔 아마존 열대어 등 다른 외래어종들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취재 당시 수십 마리에 열대어 구피가 발견됐던 경기도 이천의 죽당천. 반도체 공장 용수가 정화는 됐지만 높은 수온 상태로 방류된 상류에 누군가 방생한 구피가 대량 번식하면서 구피천이라는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다시 가봤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하천 곳곳에 발을 담그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길래 놀러 왔어요. 챙겨온 수조들마다 형형색색 구피들이 가득합니다. 키우기 부담스러우니까 여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토착가 된 것 같아요. 몇 해에 걸쳐 겨울을 났지만 구피는 더 번식했고 구피를 잡아 키우거나 판매하려는 이들까지 몰려들고 있습니다. 10분 동안 하천을 돌면서 물고기를 잡아봤는데요. 이렇게 작은 채만 사용했는데도 30마리가 넘는 구피들이 잡혔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냉각수로 사용하고 방류하는 용수의 수온은 여전히 20도가 넘어 열대어 구피가 겨울을 날 수 있었던 겁니다. 현행법규상 공장 용수 방류 기준 수온은 40도입니다. 최근엔 구피 외에 다른 열대어 종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헤드랜턴으로 비친 어망 속엔 수십 마리의 구피 사이에 황금색 빛이 나는 물고기 2마리가 보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원산지인 청소부 물고기 안치스투루스입니다. 풀을 좀 뺀 곳에 그쪽에 있더라고요. 구피 잡다가 조리로 막 풀을 쑤시니까 얘가 3마리가 한꺼번에 딱 올라가더라고요. 구피에 이어 누군가가 또 외래어 종들을 풀어놓은 겁니다. 거기 있는 물고기들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베스, 블루길처럼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진 않지만 토종 생물들의 먹이와 서식지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형사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서 입막음용 돈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고 이를 감추려고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미 대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최지원 특파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갈 때부터 시끄러웠다면서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뉴욕 맨하튼 지방법원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각 어제 오전 9시 30분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그것도 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 서다 보니 이 법원 앞에는 지지자와 또 반대파가 뒤엉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약 7시간 만에 나온 트럼프는 한껏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재판 내내 짜증을 내거나 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정확히 어떤 거죠? 네, 장부 위조 혐의입니다. 2016년 성인 배우가 이 트럼프의 성추문을 폭로하려고 하자 이 입막음 용도의 돈을 건넸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부 조작을 지시하는 등 총 34건의 1급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는 겁니다. CNN은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4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이번 재판을 포함해 형사 기소된 건만 4건이고 명예훼손 재판 등 민사소송도 2건 더 진행 중입니다. 네, 미국 대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재판이 주 4회, 그것도 이 2달 가까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트럼프에게는 악재입니다. 이 오전에 재판을 받고 이 선거운동은 밤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대선 출마는 문제가 없지만 범죄자 이미지가 강해져 중도층 지지를 얻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대선 판도가 미지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소년 3명이 아이돌 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꿈을 향한 열정으로 장애의 벽을 넘어서는 현장, 김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래가 나오자 박자에 맞춰 이른바 칼군무 실력을 뽐냅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에 데뷔하는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빅오션입니다. 큰 바다처럼 밝은 에너지를 전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손에 찬 스마트워치에선 격렬한 안무 내내 진동이 울립니다.
모니터엔 커다란 숫자도 깜빡입니다. 숫자와 진동, 그러니까 시각과 촉각이 빅오션에겐 리듬이 됩니다.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핑계가 될 수 없으니까 몸 안에 카운트를 속으로 세듯이 그냥 반복 연습밖에 안 했거든요. 녹음 작업은 더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멤버들은 일상 대화는 가능하지만 소리가 기계음처럼 들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늘 함께 있어 소중한 걸 몰랐던 거죠. 때문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번 데뷔곡은 AI로 보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저희로 인해서 뭔가 장애라는 그 틀을 좀 편견을 바꾸고 싶어요. 뭔가 장애란 단어 자체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냥 좀 있는 그대로 특성 그 하나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H.O.T의 빛을 리메이크한 데뷔곡은 오는 20일 정오에 공개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텐션 빅오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중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외국 선수들이 중국 선수에게 우승을 양보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승부 조작 논란이 일면서 중국 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한 선수가 달리는 방향을 안내합니다. 앞서가라며 손짓까지 합니다. 중국 선수를 앞서 보낸 3명의 외국 선수들은 나란히 뒤따릅니다. 골인 지점 앞에선 다시 한번 먼저 들어가라는 손짓을 합니다. 결국 중국 선수가 우승하는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거셉니다. 중국의 유명 관변 농객조차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중국 선수를 우승시키면 금전적 보상이 있었을 것이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중국 선수 뒤에서 달렸던 선수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케냐의 음란가트는 원래부터 중국 선수가 중국 신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에서 왜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출전 번호와 이름을 달아줬는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1위로 골이 난 허재는 지난달 풀코스 중국 신기록을 세운 마라톤 간판입니다. 하지만 이번 하프코스 기록 경신엔 실패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세계육상연맹은 중국의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황사가 기습한 오늘 서울 모습입니다. 짙은 회색 장막에 건물 윤곽을 알아보기도 힘든데요. 서울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전국이 종일 탁했습니다. 내일도 황사는 계속됩니다. 다만 황사가 아닌 곳에서 하늘 자체는 맑겠고 기온이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가 되겠고요. 특히 중부와 영남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황사는 모레까지 잔류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안개로 인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까지 좁혀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0도, 부산 13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대구 25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따뜻하겠고요. 토요일엔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총선 후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회초리를 맞으며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겠다. 부족했다. 죄송하다. 자, 진단은 했으니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대통령은 매서운 민심의 핵심은 소통이라며 국민을 위해 못할 게 뭐 있냐고 했다는데요. 자, 야당 대표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기자회견 열어서 국민들 궁금증 푸는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협치와 소통, 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